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강화한 가운데 충남과 호남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과 보온용품을 활용해 추위 대비 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에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양양 설악산이 영하 25.1도로 전국에서 가장 추웠고 대관령 영하 16.9도, 서울도 영하 10.2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강추위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 전역에는 한파주의보, 강원 전 지역과 경기 북동부, 충북, 경북 북부 지역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상층 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하는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크게 낮아졌다며 내일 아침에도 오늘과 비슷한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15도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서울시도 비상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또 올겨울 첫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수도관 동파 대비에 나섰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 북극 한파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한파 종합지원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시는 상황 총괄반을 중심으로 생활 지원과 에너지 복구, 의료 방역과 구조 구급반을 구성해 어르신과 저소득층,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취약시설 현황을 살피고 거리 순찰도 강화합니다. 한파 이튿날 오전 9시엔 올겨울 첫 수도 간 동파 경계도 발령합니다.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수도 계량기 안에 보온재를 넣어도 동파 우려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24시간 동파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수도 간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합니다. 3단계가 떨어지면은 기존의 인력 60명보다 2배 많은 1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간 같은 경우는 당일날 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드리고 저녁 9시 넘어서 접수가 되는 거는 그 다음날 오전에 처리를 수도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려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는 돼야 하는데 이렇게 10시간을 흘려도 비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기준으로 300원 미만입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가 의심될 때는 서울 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이나 120 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 부안에는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대설경보가 내려졌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지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며 서해안에는 오늘까지 20cm에 달하는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에서 5cm의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흘째 이어진 서해안의 눈은 내일 오전에 충남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호남은 내일 밤에 그칠 전망입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눈길을 달리던 차량이 미끄러지고 상가 간판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곳곳에서 접수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도로 바깥쪽 시설물 위에 완전히 올라탔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빠져나가다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선 겁니다. 미끄러운 눈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 서행을 해야 되잖아요. 눈길이니까. 그 눈길이었고, 그러니까 눈길이 좀 속도가 있었으니까 미끄러지면서. 다행히 운전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져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입니다. 어제 저녁 전북 부안에선 역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가 도로가 조경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김제시 만경읍에서도 화물차가 눈길에 도로 옆 비탈로 넘어지면서 50대 운전자가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상가 간판이 강한 바람과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해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주변을 지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하마터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저체온증을 비롯한 한랭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질병관리청이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전국 응급실 500여 곳에 들어온 한랭 질환자는 모두 134명이었고 이 가운데 4명이 한랭 질환 추정 사망자로 파악됐습니다. 한랭 질환자의 86.6%가 저체온증 환자였고 73.9%는 실외에서 발생했습니다.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병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883명이 발생해 42명이 한랭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병청은 추위에 취약한 고령층과 어린이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이 올 때 도로에 뿌리는 제설제가 가로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주요 가로수 수종인 이팝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 가로수가 제설제로 인해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하거나 잎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가꿔진 이팝나무 중 제설제 영향을 받은 나무는 42%로 건강한 가로수 잎보다 제설제 성분이 최대 39배 높았고 초봄에 잎눈이 마르면서 잎이 나오지 않거나 어린 나무가 죽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림과학원은 보도에 제설제를 뿌릴 때 가로수와 먼 곳을 중심으로 살포하고 가로수 아래에 제설제가 살포된 눈을 쌓아두지 않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태풍 때보다 거센 파도의 피해를 보는 부산 송도 일대에 파도의 위력을 약하게 만드는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도 비슷한 시설 공사가 조만간 시작되는데 태풍 피해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송도 해안도로를 집어삼킨 바닷물이 마치 하천처럼 흐릅니다. 태풍으로 높아진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오는 이른바 월파 현상으로 1층에 있는 상가들은 유리창이 깨지고 집기류가 부서지는 등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월파 방지 시설이 준공됐습니다. 무게가 10톤이 넘는 테트라포드 2천여 개가 해안선을 따라 200m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높이는 해수면에서 5m 정도로 근처 인도에서의 해안 조망을 크게 해치는 수준은 아닙니다. 부산 송도 일대는 태풍 때마다 월파 피해가 반복됐는데 이 같은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돼 왔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준공됐는데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해안까지 밀려온 파도를 다시 바다 쪽으로 향하게 하는 월파 방지공도 함께 건설됐습니다. 파도로 인한 피해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파도를 방지하고 나면 그런 월파대에서 넘어오는 파도로 인한 피해는 많이 줄어들 걸로. 상습 월파 지역인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서도 피해를 막기 위한 수중 방파제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690억 원을 투입해 해수면에서 3m 높이로 드러나는 500m 길이 방파제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5m 높이의 파도를 3m 정도로 약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때마다 반복되는 월파 피해가 얼마나 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해안 지역 개발 초기부터 피해 예방 대책을 세워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강진이 발생한 중국 티베트에선 조명 드론까지 띄워 밤샘 구조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660차례가 넘는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근 칭하이성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파랗게 흐르던 강줄기도 탕류로 변해버렸습니다. 중국 당국이 인공위성 8대를 동원해 촬영한 티베트 강진 전후 사진입니다. 截至到目前，已经安排卫星成像8次，获取的相关卫星数据已经第一时间提供给相关单位。 땅거미가 깔린 지상에선 조명을 장착한 드론을 공중에 띄웁니다. 최대 8,000제곱미터까지 어둠을 밝히며 철야 구조 수색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촌각을 다투고 있지만 골든타임은 짧고 인력은 부족합니다. 截止目前，设置187个安置点，安置人员4.65万人。 규모 6.8 강진과 600차례 넘는 여진에 더해 인근 칭하이에서도 5.5 강도의 지진이 났습니다. 인도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자원 난개발 탓이라고 화살을 돌렸고 중국도 맞받아쳤습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ause is the mining, excessive amount of natural resources mining that is taking place under the Chinese Communist Party. 对于达赖喇嘛的分裂本质和政治图谋，我们很清楚，并保持高度警惕。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23개 나라 정상이 위로전을 보내왔다며 일일이 명단을 읊었는데 미국은 물론 남북한도 나란히 빠져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초대형 로켓 뉴 글렌이 현지 시각 10일 처음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뉴 글렌 로켓이 블루 링을 탑재하고 10일 오전 1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루링은 지구 저궤도에서 달 궤도까지 연료와 화물 등을 운반하는 궤도 운반선으로 블루 오리진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높이 98m, 지름 7m인 뉴글렌 로켓은 블루 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초대형 로켓 스타쉽의 대항마로 개발했으며 애초 지난해 발사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아마존, 인텔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 로보택시로 격돌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상업 운행 중인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장착된 5세대 로보택시 제규어, 6세대인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중국의 지커를 전시했습니다. 아마존의 자회사 죽스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시범 운행 중인 4인승 로보택시를 전시하고 하반기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실제 운행에 들어가 마이애미, 시애틀, 보스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는 폭스바겐과 협업을 통해 2027년 상용화를 준비 중인 로보택시와 15인승 로보 미니버스 차량을 전시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도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 시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에서도 완전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수요 둔화와 동종업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국 C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 HBM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성공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3성 전자가 지난해 4분기에 증권가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수요 둔화와 동종업 경쟁 심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오히려 급등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미국 CE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삼성 HBM 테스트가 진행 중이라면서 성공할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또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75조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 지난 3분기 때 영업이익 9조 1천억 원을 달성하고도 어닝 쇼크라며 반도체 부문 전용현 부회장이 사과문까지 발표했는데 4분기 실적은 그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모바일 업황 둔화와 메모리 공급 과잉 등으로 시장에서도 전망치를 낮춰 7조 원대를 내다봤지만 여기에도 못 미쳤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설명 자료를 내고 고용량 제품 판매로 메모리는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지만 연구개발비가 늘고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비용 등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바일 수요가 부진했고 동종 업체 간 경쟁 심화, 마케팅 비용 증가 등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저조한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을 지난 4분기에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올해 이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란 기대감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소 안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하락 위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좀 적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소폭의 어떤 반등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반도체 분야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삼성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 새 설계를 해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CES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삼성 HBM에 대해 여전히 테스트 중이라면서 다만 삼성이 빠르게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할 수 있다, 성공을 확신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가 자사의 새로운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칩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던 기존 발언을 정정했습니다. 황 CEO는 새로운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는 삼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파트너사의 GDDR7 제품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삼성을 시작으로라며 언급하며 다양한 파트너사 중 하나의 삼성을 포함했습니다. 황 CEO의 언급은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글로벌 기자 간담회에서 한 자신의 발언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황 CEO는 지포스 RTX 50 시리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메모리 GDDR7이 들어간다면서 삼성과 SK는 그래픽 메모리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만 제한 없이 수출하고 나머지 국가에는 구매할 수 있는 양을 한정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8일 바이든 행정부가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AI 반도체의 판매를 국가별, 기업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수출을 제한할 계획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타이완 등 미국 동맹으로 구성된 소수의 최상위층은 근본적으로 미국산 반도체를 지금처럼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실질적으로 막히게 되고 나머지인 세계 대부분 국가는 수입할 수 있는 양의 상한이 설정됩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세계 대부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에 김태구 전국광역시도 의사협의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이 거리 상태인 만큼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하고 올해 의대 교육 계획부터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틀간 치러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김태구 후보가 웃었습니다. 김 후보는 득표율 60.38%를 얻어 39.62%에 그친 주수호 후보를 따돌리고 제43대 의협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의정 갈등 초기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투쟁을 주도했고
전공이 집단사직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폭주기관차 기관사가 하차한 상태라며 정부가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유고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대통령 직속의 특위는 없어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제가 중단하라고 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의대 정원 1,500명이 늘어난 올해 신입생과 휴학생까지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을지 계획부터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플랜을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26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지난해 학교를 대거 떠난 의대생들이 올해도 휴학투쟁을 이어가기로 했고 사직 전공이 90% 이상이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돌아가지 않는 등 반발이 여전합니다. 이 때문에 김 회장이 이끄는 새 의협 체제에서도 당분간 대정부 강경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조속히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은 하루빨리 의료체계가 정상화하길 바라고 있고 의료계와 정부도 정상화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건을 내세우기보다 하루속히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축산업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양은 지난 2020년 기준 973만 톤에 달해 탄소 절감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최근 제주에서 사용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아리백 달걀이 출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 아이스크림 공장은 모든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풍력 발전기 넉 대와 태양광 발전,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필요한 전력 대부분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으로 탄소를 저감해 달걀을 생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영농조합 법인은 필수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아리백 달걀을 전국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지구를 지킨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제 임하게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계속 알리백뿐만 아니고 점진적으로도 더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은 6개 농장을 올해부터 매년 아리백 농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 업체는 이곳 집화장도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3년 뒤 이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도 다른 농축산업 분야로 아리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닭고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유 제조업 분야의 우유 생산에서 적용할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감귤, 하우스 감귤 재배에 있어서도 알리백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만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비용이 적지 않은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월 9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